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이 대체로 흐리지만 밝은 마음으로 아침 보내고 계십니까? 3월 7일 목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에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죠.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의사협회 간부 5명을 고발한 이후에 경찰은 어제 처음으로 의협 간부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야 공천 막바지입니다. 어젯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결과 박광온, 윤영찬 등 비명계 현역 의원이 대거 탈락하고 하위 10%에 반발한 박용진 의원은 살아남아서 정봉주 전 의원과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서울 강남과 영남에서 현역 무더기 탈락을 두고 첫 할당과 재심 신청이 잇따랐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과일값은 1년 전보다 38%나 넘게 뛰면서 32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라 사과나 배 한 개가 5,000원이 넘습니다. 이상 기후에 농가 고령화로 재배량이 줄어든 게 원인으로 꼽히는데 정부는 600억을 투입해 가격 할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률은 다시 3%대, 과일 하나 편하게 먹기도 팍팍한 현실이 됐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 유튜브 채팅창에서 활발하게 토론하시면요. 시청하는 재미가 2배, 3배가 될 테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젯밤 나온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 발표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역 의원과 원외 도전자가 맞붙은 지역구 12곳에서 이제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이를 두고 친명 자객의 비명 행사 등 또 이런저런 말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갈 기자, 특히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았던 비명계입니다. 박용진, 윤영찬, 김한정 의원 경선 결과가 주목됐었는데 어떻게 나왔죠? 우선 가장 관심이 갔던 지역이 박용진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맞붙는 강북을이었죠. 3자 경선에서 이승훈 변호사가 떨어졌고요. 박용진 대 정봉주 이렇게 두 사람이 10일에서 11일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합니다. 박 의원은 하위 10%니까요. 득표율에서 30%가 감산이 됩니다. 박용진 의원 빼고 스스로 하위 10%라고 밝힌 비명계는 모두 패배했습니다. 성남 중원에 출마하는 현역 윤영찬 의원이요. 비례 이수진 의원과의 경선에서 탈락을 했고요. 또 경기 남양주을 김한정 의원도 비명계 비례 김병주 의원에게 밀렸습니다. 비명계 강병원 의원도 강성 친명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좌장격인 김우영 전 강원도당 위원장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여기에 박광원 의원도 본선 행위 좌절됐고요. 충북 성주 상당에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패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변인을 지내다가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 메시지를 주로 냈던 김의겸 의원도 전북 군산에서 초선 현역 신영대 의원에게 패배했습니다. 네, 쭉 정리를 해봤는데 박진영 부원장님, 이 결과 두고 여러 조간 신문들은 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어제 밤에 경선 결과가 발표됐다 보니까 친문, 비명 횡사의 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네. 쭉 경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신문 수준이 그렇죠. 자객 공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객은 숨어서 가야죠. 경선은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이 자객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비명 횡사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 이게 경선이라서 민주적 절차입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기고 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0.7% 졌습니다. 국민의 선택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하는 분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현실로서 받아들여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일 놀란 게 박광원 의원이에요. 박광원 의원은 비명, 친명을 떠나서 될 줄 알았는데 네. 무명의 이 김준혁 교수라는 분한테 졌더라고요. 여기서 좀 깜짝 놀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청주에서 이강일 전 지역위원장이라는 분한테 졌는데 이강일 지역위원장이 친명, 비명으로 나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 청주라는 지역 자체가 친명세가 세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 문재인 정부를 윤석열 정부에게 넘어가게 한 정권을 빼앗긴 것에 책임이 누가 있는가?
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지역 유권자들도 지역의 당원들도 심판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자면 박광훈 의원 같은 경우 주목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가결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이 관련해서 원내대표 시절이어서 거기서 좀 책임도 좀 물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박광훈 의원이 가결파였다, 뭐 가결을 주도했다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그 당시에 이 원내 책임자로서 그 상황을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의 평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게 그 당시에 비공식적인 토론을 충분히 하고 난 이후에 당론을 정했더라면은 이게 가결파, 뭐 반대파 이런 식의 극단적 갈등은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당 대표의 안위와 관련되는 사건이면은 정치적인 당론 결정 사항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종훈 실장님 아무래도 좀 하위 평가 받은 후보들은 이제 자신이 얻은 이제 경선 득표 30% 감산돼서 페널티를 안고 뛰니까 이게 좀 남은 건 이제 결선이 중요한데 거기 결선이 좀 잘 될까 이런 뭐 불안함, 걱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본선 말씀이시죠? 지금 이 경선을 뛰어넘은 후보들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 그런 점에서 지금 사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것 같아요. 자, 저는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갈려야 된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너무 고인물이었고 새로운 어떤 물결들이 새롭게 당을 장악해서 좀 더 중도 확산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지지층을 함께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누가 보더라도 수긍이 갈 수 있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사람들이 배치가 됐을 때 그것을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몇 면이 정말 경쟁력이 있었을까 하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그런 지역구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어떤 의도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자꾸 묻게 돼요. 예를 들자면 윤영찬 의원이나 박광훈 의원은 대표적인 이낙연계 의원이었고 지난번 캠프에서도 활동을 했었고 또 박광훈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 병실에 단식하고 있을 때 이재명 대표한테 찾아가서 좀 이렇게 뒤로 물러서시는 게 어떠냐라는 말을 전달했다는 어떤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어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의구심, 그 사람들이 정말 능력이 있어서 앞물결을 전부 다 밀쳐냈느냐 이거는 저는 아직은 퀘스천 마크라고 봅니다. 예. 신정현 책임위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고향이 온 네. 기분이에요. 그렇군요. 예. 자, 어제 공청 과정 보면은 친명계 이수진 의원 그리고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 경선 통과했습니다. 예. 굉장히 의외라는 반응도 나오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나오니까 충격적인 결과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뭐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쭉 어떻게 보셨습니까?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가장 큰 거는 아마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 경선 통과일 겁니다. 현역 의원을 이긴 것 역시도 뭐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만 당에서 사실상 친명계 공천을 위해서 당이 가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가령 공관위에서 경선 대진표를 발표할 때 당시 현역이었던 강원도당 위원장의 이름이 아니라 은평 전 구청장 이름으로 넣어준 것이죠. 사실상 당에서 이러한 절차와 과정들에서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가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요. 경선에 이른 사람들이 대체로 다 하위 10%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지점인데 그 한 분 한 분의 명단을 보면 대체로 당내에서 쓴소리, 옳은소리, 바른소리 했던 분들이거든요. 30% 감산을 얻고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뭡니까?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 혹은 민주당을 지켜야 된다. 한 개인을 지키기 위한 사당화가 급속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치 현역 의원들은 이재명을 지키지 않는 이재명을 공격하는 사람으로 악마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당원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친명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에게 몰표를 줄 수밖에 없었고 하위 30% 감산에 이재명을 지키면 되는 정당으로 변질되는 모습 속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은 70년 역사의 민주당에서 참 본 적이 없는 이례적인 모습, 비민주적인 모습으로 평가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훈 실장님, 일단 친문 의원들도 좀 탈락을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뭐 친문에 있다 친명으로 갔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노영민 실장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두 사람과 관련돼서는 실제로 그 지역구에서의 평가가 좀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보면
지금 뒤늦게 뛰어들어서 군산에서 이제 승부를 걸었지만 상대하는 그런 이 후보가 워낙에 공격력이 좋았다. 그리고 의정 활동이 뛰어났다라는 그 군산 내부의 어떤 평가가 이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도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고 노영민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결정적으로 총리 시절에 집과 관련된 어떤 파문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자신의 어떤 지역구 자체에 대한 어떤 평가에서 이리저리 좀 흔들리게 보였다든지 해서 지역구민들이 그때 굉장히 뿔이 났다 뭐 이런 기사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게 친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쨌든 지역구 민심, 지역 민심을 다잡고 또 열심히 얼마나 했는가에 대한 평가도 이 두 지역구에는 좀 굉장히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자, 이제 이번 경선에서 좀 가장 주목받았던 서울 강북을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결선을 앞두고 있어서 박용진 의원, 정봉주 전 의원 결선을 치르는데 정봉주 전 의원도 친명계로 좀 꼽히고 있고 일단 결선에서 득표율 30% 감산을 적용받아서 박용진 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을 좀 전에 해보셨는데 박지영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결선 나흘 뒤에 시작되는데. 정봉주 전 의원은 뭐 친명계라기보다는 친봉계 아닌가요? 공개입니까? 자기 스스로 계보 아닌가요? 네. 정봉주 할 때 친봉계 뭐 그런 많이 거 알려져 있으니까요. 아, 예, 친명계로. 예, 그렇죠. 그런데 박용진 의원이 대단한 게 우리 경선 들어가기 전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박용진 의원이 정봉주 전 의원의 2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친명계다 이런 것과 관계없이 박용진 의원이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은 박용진 의원이 30%를 득표하잖아요. 그럼 감산이 몇 %가 곱하기 3에서 9%가 감산됩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40% 득표했는데 30% 감산 팍 해서 네. 10% 뚝 떨어지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박용진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의 경선은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끝까지 봐야 누가 된다. 이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건 왜냐면요. 박용진 의원이 저기에서 재선을 했지만은 또 그 이전부터 계속 도전을 했어요. 진보당 시절. 진보당 시장부터 도전을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여론조사에서 더블스코어로 이기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제가 아까 나온 것에서 좀 바로잡을 게 있는데 네. 김우영 그 후보의 경력 문제인데 요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원래 민주당 경선은 강원도당 위원장을 하고 싶으면 강원도당 위원장을 하고 예. 전 은평구청장을 하면 전 은평구청장을 하고 본인 의향에 이거는 따른 모든 것이다. 사람에게 동일하게 본인이 원하는 경력을 2개를 내서 그것을 선택하게 해준다라는 것을 제가 좀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종훈 실장님은 뭐 결과가 일단 어떻게 되리라고 좀 예상을 하시겠습니까? 아직 저도 예단할 수가 없는 게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한이 있어요. 2020년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열린민주당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열린민주당이 민주당의 그 비례정당이 더불어시민당을 잠식할까봐 당시에 지도부 이해찬 대표나 혹은 방송인 김어준 씨가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그 견제를 했거든요. 그러자 정봉주 의원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주당이 날 쓰레기 취급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정도의 어떤 대접을 받을 것 같으냐라고 대놓고 정말 험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이재명 후보 쪽 캠프에서 많은 어떤 그런 그 도와주는 말들도 하고 하면서 이제 친명계로 분류가 됐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만큼 칼을 갈고 나왔다. 네. 그 당시에 어떤 그 마음도 그렇고 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서 절박하잖아요. 자기가 어찌됐든 다른 어떤 모든 의원들이 다 탈당을 하고 다른 당에 가더라도 나는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결선까지 가는 어떤 상황이라면 사실 굉장히 미세한 차이로 결정이 날 거다라는 생각이 미세하게 날 거다. 뭐 나흘 뒤 시작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정현 위원님,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찐명으로 불리는 대장동 변호사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예. 박균택 변호사는 광주 광산구 갑에서 현역 이영빈 의원을 눌렀는데 서울 금천구에서는 조상호 변호사가 현역 최기상 의원한테 좀 패했습니다. 이 부분 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최기상 현역 의원을 비명으로 분류할 수 없어요. 2011년에 이재명 당시 지사가 이제 대선을 선언하면서 만들었던 성공 포럼인가요? 네. 그때 현역 의원들이 함께했었는데 거기에 함께하면서 초창기 멤버이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는 현역 의원들은 거의 유일하게 법률 특보를 맡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의 문제에서 현역 의원들 중에는 가장 전면에 나섰던 네. 친문 의원이죠. 그러니까 이걸 굳이 분류하자면
친명과 찐명의 대결이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이재명을 잘 지키는 데 역할을 했는가 이 정도 톤으로 바라보면 되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앞서서 우리가 봤던 이용빈 의원과 박균택 변호사와는 다르게 이거는 어찌 보면 가장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을까. 예, 아마 지지자 사이에서도 누가 더 이재명을 잘 지키는 사람일까 이 정도 톤으로 아마 고민하고 또 투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찐명 대 친명 대결에서 뭐 국민 평가를 받은 겁니다. 네 사람 다 친명이죠. 네. 친명인데 차이가 있다면요. 박균택 변호사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신인 가산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작동한 것 같고요. 네. 제가 앞서 이야기 재밌는 거 하나 해드릴게요. 열린민주당 때 정봉주 의원이 민주당이 나를 쓰레기 취급했다. 네.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정봉주 의원 보고 위성정당 만들기 전에 당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고 권했어요. 아하. 그런 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봉주 의원이 준비를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당론 정하면서 열린민주당을 버린 거야. 그런 야사가 있었다는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묻지 않아도 한번 TMI로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명 행사 이런 얘기 좀 계속 나오다 보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비명 달래기 통합 행보에도 나선 모양새를 어제 보였습니다. 자, 어제는 친문 핵심이죠. 핵심이라고 모르겠으나 친문을 불리는 황희 의원 지역구 서울 양천 갑을 찾았는데 자, 장가희 기자, 이 대표가 최근 공천 잡음을 좀 의식한 것 같다 하면서 이제 하나의 민주당을 어제 좀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황희 의원의 지역구 서울 양천갑을 방문해서 지원 유세를 했는데 이 유세 현장에요. 황 의원의 경선 경쟁자였던 이 친명계 이나영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 운영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황희 의원 그리고 이나영 후보를 함께 이 셋이 얼싸안기도 했는데 이 두 분의 모습이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갈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집의 구성원이니 경쟁을 하더라도 하나로 뭉치자면서 이 떨어진 사람, 경선에서 붙은 사람, 그리고 자신 이렇게 세 명을 보여주면서 마치 이 모범 답안을 보여주는 모습 같았는데요. 그러면서 공천 참 힘들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황희 후보께서는 정말로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또 문재인 정부에서 실제로 국정을 체현했고 또 지역에서도 정말 신망 있는 실력 있는 정치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정말 백지장도 맞드는 심정으로 단합해 주시고 통합된 힘으로 반드시 승리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천 과정을 이렇게 지휘하면서 보니까 너무 힘들고 전부 다 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리 공정하게 해도 양쪽으로부터 비판받거나 원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여서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시켜줘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희의 전설을 넘어 네, 이재명 대표가 다음 총선 때는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인상적이었고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영등포에 이어 목동 이제 한강벨트 중심으로 좀 지원 사격 나선 게 아닌가 싶은데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친문 끌어안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좀 달래기 나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역사라는 것이 이제 친노에서 친문으로 또 친명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이게 갈라쳐서 누구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큰 흐름은 이어오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황희 의원 같은 경우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또 장관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국회의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다음 민주당 정부까지 이어지는 그 큰 흐름 속에 있다. 정당이라든가 정치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갈등을 하지만 결국은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에도 분명히 비주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외부로 나가버렸고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수습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이 한강벨트가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강벨트를 다 잡는 차원에서 황희 의원 지역구를 간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종훈 실장님 아까 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천 과정 너무 힘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다음번에 안 하겠다, 안 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고 뭐 실제 좀 객관적으로 아마 이기기 어려울라고 좀 예상한 분들이 당에서 나갔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쭉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발언이 과연 진정성 있게 그런 탈락한 분들이나 혹은 유권자들에게 다가갔을까 하는 점입니다. 네. 정치는 태도와 그다음에 말이 일치하면서 언행이 일치하면서 그것이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쌓여가야 그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더 쌓여갈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물론 자신의 어떤 웃음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결정적으로 몇 번의 어떤 사랑망 속에서 공천 배제와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0점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하면서 웃은 장면이랄지 또 그 이후에 공천 배제와 관련돼서도 그런 최고위원 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농담처럼 웃는 장면들이 계속 되풀이됐거든요. 그 이후에 아이고 해봤더니 너무 힘들다라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힘들다. 그분들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한번 해보니까 내가 비판을 받아서 힘드니까 다음번에는 안 하고 싶다.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화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사실 그분들의 심정이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자신은 어쨌든 공천 받아서 나가잖아요. 단수 공천 받아서 나가고 한다면 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통합의 어떤 첫 번째 어떤 단계이고 그것이 유권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단계인데 아무튼 간에 이재명 대표가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가 이런 말로써 자신의 어떤 행동을 일치시킬 수 있을까?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네. 박시원 본자님,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유세 나간 지역 상대방 후보 보면요. 서울 영등포 가벤 국민의힘으로 갔죠. 김영주 의원이 있었고요. 양천 가벤은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는 국민의힘의 구자룡 비대위원이 있더라고요. 이 대표가 아무래도 이런 점들 좀 고려해서 좀 초반 유세 지역을 선택할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격수라기보다는요. 한강벨트예요, 전부 다 여기가. 네. 한강벨트가 현재 만만치 않습니다.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상대 국회의원을 겨냥해서 갔다기보다는요. 전선을 재구축한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이제 공천 국면을 받으면서 언론으로부터 많은 이제 비판을 받았어요. 이걸 이제 국면 전환을 해가야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지지율이 붙어 있는 지역구에 가서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불씨를 지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저는 그 지역구에 갔다라고 보지 꼭 이거를 뭐 친문을 지원한다 또는 상대 후보가 저격수기 때문에 갔다. 뭐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특정 인물 겨냥한 건 아니다. 네, 그렇죠. 네, 원래 당의 전략이라는 것이 그렇게 세우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신정현 의원, 네. 어제 이 대표가 영등포를 찾았는데 네. 그날 어제 신문계 좌장으로 꼽히는 4선의 홍영표 의원이 당을 어제 떠났죠. 저희 어제 전화 인터뷰까지 했었었는데 네. 일단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좀 아픈 지점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미래로 일단 합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그쪽에는 좀 희소식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뭐 고마운 합류이지요. 예, 어쨌든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을 향해서 아마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주당을 상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본류의 민주당을 대체하고 회복한다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미래는 아주 큰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볼 수 있고요. 민주당을 재건하려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합류가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찌 보면 새로운 미래가 또 진짜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의 적자로서 국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이제 남겨져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이재명 대표와 또 조국 대표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연대를 하는 움직임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새로운 미래와 홍영표의 어떤 만남도 여기에 많이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주 3회 재판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또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은 두 대표 간의 연합, 연대 이것이 과연 민주개혁 진영을 회복하는데 진정성 있는 협력일까요? 아마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으실 겁니다. 양심과 도덕성을 상실한 정치 세력의 연합이 어떻게 민주개혁 진영의 상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마도 그러한 부분들을 국민들은 또 판단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홍영표 의원의 합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얘기 나온 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기자회견 하나 잡아놨다고 들었는데 신의원님. 예. 그다음 뭐 민주연대라는 뭐 당명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예, 민주연대라는 이름으로 서른 홍영포투 의원과 앞으로 이제 탈당하시게 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하나의 세력화하는 작업들로 민주연대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또 여기에 새로운 미래와 현재 지금 함께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당명을 바꿀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지 논의가 지금 진행 중에 아직 있습니다. 결정 안 됐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 아직 국민들 앞에 이 새로운 미래를 유지할 것인지 바꿀지에 대한 부분들은 11시 반까지 그 직전까지 아마 협의가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그까지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정훈 실장님, 네. 홍영표 의원 일단 탈당을 했지만 임종석 그리고 기동민 의원들은 좀 잔류를 선택해서 일단 민주당에서 줄탈당 분위기는 좀 일단락된 거 아니냐. 어떻게 좀 보십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완전히 정점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임종석 실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후에 어떤 움직임들이 따라한 어떤 그 파동을 함께 이어가느냐 아니면 그 순간 절단되느냐. 근데 후자가 됐어요. 임종석 실장이 사실 자신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억울하게 공천 배제된 사람들을 대변하는 위치에 만약에 섰다고 한다면 그래서 자신의 어떤 지역구만 지키는 어떤 모습을 탈피했다면 분위기는 또 다를 수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비명계가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당신이 나서라, 저 사람이 나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남한테 떠미는 어떤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추동력을 뭐 스스로 갖거나 아니면 자신이 결단해서 내가 책임진다 이런 움직임들이 분절되다 보니까 더 이상의 어떤 뭐 움직임이 없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미래 지금 책임위원 계시긴 하지만 새로운 미래의 어떤 지지율이 지금보다 뭐 한 단단위가 아닌 뭐 두 자리 숫자까지도 이렇게 점프업할 수 있는 분위기라면 조금 더 많은 어떤 움직임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좀 정체되어 있는 제3지대 전체가 좀 정체되어 있는 분위기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종합한 결과 지금은 나갈 때가 아니다. 이제 너무 늦었다거나 아니면 나갈 곳이 없다거나 아니면 후위를 도모하겠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당에 잔류하는 분위기가 더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박진영 부원장님,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일단 야권이 좀 분열된 상태여서 표심들이 좀 분열될 거 아니다, 분산될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면서 이제 그 표들을 이제 반사 이익을 국민의힘에서 좀 볼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제 분열이 된다는 것은 결국 이제 표가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네. 다만 이 표의 양의 문제죠. 그런 부분에서 죄송합니다만 이 새로운 미래의 영향력이 너무 미흡하다. 뭐 이렇게 아직까지는요? 저희들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당 지지도를 한번 보세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 지금 10% 가까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요. 지금의 야권에 바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잘 싸워라. 이런 이야기예요. 윤석열 정부를 매섭게 몰아쳐라. 이런 상황인데 지금 물론 이 잘려나가신 분들의 억울함 또한 이해는 됩니다만은 민주당을 상대로 해서 전선을 만드는 것이 과연 국민들 또는 이 야권 지지자들이 바라는 상황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은 이준석 신당, 이제 개혁신당이죠. 특히 거기에서 이제 이원욱, 양양자, 이준석 3명에서 용인 화성 벨트에 출마하는 거. 예. 이런 게 사실은 민주당의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다. 반도체 벨트.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표를 많이 뺏어갈 수 있다. 청년들 표를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표로는 이제 송영길 대표가 만드는 당 이름이 소나무당인가요? 네. 소나무당이 호남에 후보를 내겠다고 해요. 지역구 후보를. 네. 그런데 이 송영길 신당도 윤석열 정부 심판이에요. 민주당 내에서 오히려 강한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민주당의 표를 뺏어갈 가능성이 있지 지금 이 정체성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걸로 잡는 정당이 크게 민주당 표를 갉아갈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요, 민주당 권향엽 예비 후보에 대한 논란이 여야의 고발전으로 굉장히 좀 비화가 되고 있는 양상인데 장가 기자 한번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 캠프에서 배우자실 부실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사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권향엽 후보. 민주당에서는 김혜경 여사와 권 후보의 어떤 사적 인연도 없고 수행비서도 아니었다라고 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거 사천의 끝판왕이다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한동훈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도 권 후보와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이런 얘기했습니다. 배우자실이라는 기상천외한 기구를 만들어서 배우자를 보좌하고 관여된 사람을 단수 공천한다는 건 공천의 일관성이 없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여야는 이 사천을 넘어선 명천에 계속해서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양측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한동훈 위원장의 가벼운 입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알지도 못하면서 단순한 외부 사실만으로 당사자와 그리고 민주당을 명예훼손 모욕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몰리다가 오히려 역공으로 고발장을 뜩 내놓고 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과거의 국민의힘과 다릅니다. 이런 무고성 고발을 그대로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비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서 맞잖아요. 저는 그 입장을 유지하겠습니다. 비서 맞죠? 왜 비서가 아니죠? 혹시 이재명 대표는 그 비서란 말이 과거 자기가 경기도와 성남에서 몸종 부리듯이 부렸던 공직자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부정부패 범죄고 인간 학대입니다. 네, 이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의뢰 전략 공천됐던 권향엽 이 후보 얘기가 이제 여야 고발전 고소전으로 비화된 건데 일단 박지원 본부장님 일단 국민의힘은요 권 예비 후보가 김혜경 씨 일정에 동행한 사진을 찾았어요. 이게 수행비서가 아니면 뭐냐 재차 압박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 무고죄로 고발하며 맞섰는데 적절한 조치라고 좀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참 한동훈 위원장님 말씀 참 저렴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 이 검사 시절에 범죄 조직 표 그려 놓잖아요. 거기다 막 집어넣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권향엽 후보라는 분이 청와대 비서관 출신입니다. 네.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고요. 물론 뭐 한두 번 같이 수행을 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배우자실을 총괄했던 분인 거예요. 총괄하면서 친문이에요. 친명이 아니에요. 네. 그 당시에 잠시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고 그러면 이분을 왜 공천 줬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권향엽 후보를 누나라고 합니다. 아, 잘 아시는군요. 당에 25년 근무했어요. 네. 25년 근무했고 당의 국장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다 보니까 늘 당직자 비례를 2석씩 줬습니다. 줬는데 이 당직자 비례를 주기가 어려워요. 자리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당직자 출신들에 대해서 지역구 자리를 주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대를 했던 거고 한데.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이 지난번 2020년 총선에도 거기에서 또 경선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직자 배려 뭐 여러 가지 또 여성 배려 이런 측면에서 이분을 이제 자리를 만들어 준 것이지. 예. 이분이 친명도 아니고 비서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증언해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종훈 실장 일단은 여야 공천 파동 고소 고발전까지 간 부분, 그냥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 네거티브 양상이 좀 굉장히 과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사법화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논쟁을 사법부로 끌고 가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이제 거의 막장으로 이르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더군다나 평시도 아니고 총선입니다. 총선 과정에서는 서로 사실 굉장히 수위가 높게 공격도 하고 논평도 합니다. 일단 저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무리하게 이것을 정치적으로 끌고 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허위사실이다라고 법정에 끌고 가면 허위사실이냐 아니냐를 놓고 사실 다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언한 건 이거예요. 비서를 공천을 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비서가 아니라는 것이냐? 왜냐하면 조직도를 보면 비서실이에요. 비서실 밑에 배우자실이 있었습니다. 배우자실이 비서실에 밑에 있었다면 비서라고 부르는 거
그것은 관례적으로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렇게 부분이고요.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요, 권양엽 씨가 또 말을 좀 잘못했어요. 이 거짓말로 지금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 수행한 적이 없고 현장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증거 다 나왔어요. SNS에 현장에 경북의 어떤 일정들을 김영혁 씨 일정들을 그대로 다 따라다니고 자신만이 찍을 수 있는 현장이 아니면 안 되는 어떤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고발 조치를 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무고죄로 가져갈 수밖에 없겠고 이런 부분조차도 고발을 하는 어떤 상황이 됐으므로 역시 똑같은 어떤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라든지 혹은 민주당의 논평에 대해서 고소고발전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물론 선거가 끝나면 이런 것들이 늘 취하되는 게 되풀이되고 있는데 부디 이번에는 더 이상 이런 그 고소고발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취하지 말고 끝까지 승부를 걸기를 바랍니다. 끝을 보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래야 더 이상 정치의 사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한번 이재명 대표를 쭉 보시면은 예전에 굉장히 좀 수비적으로 나섰다면 최근에 공천이 거의 마무리되고 나서는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요. 굉장히 좀 공격수가 됐다. 공격적으로 나선다. 이런 얘기를 좀 볼 수 있는데 자, 여당하고 언론에 대한 대응 수위 굉장히 높였는데 이재명 대표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사천이니 측근 공천이니 무슨 친명 공천이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당의 이런 엉터리 지적도 문제지만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일부 언론의 이 잘못된 행태도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거는 언론의 직무를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낙선 목적의 불법 선거 행위 아닙니까?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쭉 들으셨는데 박진영 부원장님 일단 언론 문제를 굉장히 좀 비판하고 나섰는데 언론 쪽에서는 분명히 합리적으로 좀 의심하고 지적할 부분이다라고 해서 좀 우려를 많이 내비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제 사이다 이재명으로 이제 공천 다 문제 끝났으니까 나서는 건가 이런 추측도 하고요. 쭉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요, 보수가 과포집되고 있어요. 보통 샘플 응답수가. 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보수는 이미 투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결집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진보 유권자라고 하는 분들은 응답률이 낮아요. 그만큼 아직까지 투표할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안 됐다. 그런 측면에서 사이다 반응을 통해서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전략적인 그런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언론의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사실 심각하게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바이든 날리면 사태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으면은 또다시 선거 국면에서 언론에 의해서 사실이 왜곡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하나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의 발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바이든 관련해서는 뭐 여러 해석도 있고 판결 나온 것도 있어서 좀 저희가 다른 해석을 좀 여지를 남겨두도록 하고요. 자, 일단 신정현 의원 대변인단도 민주당이 좀 추가로 좀 임명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네. 좀 대외 공세를 좀 강화하려는 측면으로 좀 봐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지난 대선 당시를 돌아보면 아마도 이재명 대표 개인과 측근들의 어떤 사법 리스크 문제가 상당히 많이 공론화되면서 대선 캠프에서도 상대를 향한 어떤 비판의 포문보다도 공세를 막기 위한 어떤 수비적 자세의 어떤 대변인 역할들이 많았습니다. 예. 아마 그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최근에 보십시오. 모 명품백 문제, 김건희 여사,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문제, 지금 소위 말하는 여권과 집권 세력에 대한 수많은 숱한 문제들에 대해서 언론이 쓰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어떤 사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사당화 만들고 있다라는 이런 어떤 국민들의 공통된 지적과 비판을 언론이 싣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 가짜뉴스 대응하겠다고 언론마저 싸움 상대로 만들어버린다? 아마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또 분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딱 상상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민주당에서 발표한 5대 혐오 범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범죄와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교폭력 증오 발언, 이 중에 4가지가 이재명 당대표에게 해당되는 혐의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선거는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이걸 위해서 대변인단은 얼마나 더 수세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아마 그 역할을 위해서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참담합니다. 야당이 여당을 향해서 제대로 싸울 수 없는 이러한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좀 슬픈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 여야 고발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한 명이 더
참전을 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후보인데 이재명 대표를 고발을 했는데 그 배경이 됐던 말이 무엇인가 이재명 대표의 말을 한번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 고속도로를 갑자기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확 바꿔버린 원희룡 국토부 장관, 무관한 척하지만 지금까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을 이런 식으로 사적으로 남용한 의혹이 있는 이런 후보들을 또 단수로 또 과감하게 추천합니다. 네, 장관 기자.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원 전 장관한테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원 전 장관 이게 허위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힌 거죠? 그렇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국토부 장관 취임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인데 제가 바꿨다고 한 말 나중에 기억 안 난다고 할 거 아니죠? 라고 SNS에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표를 고발을 했습니다. 또 원 후보는 김문기를 모른다던 거짓말이 생각나서 내가 물어본 말이다 라고도 덧붙였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모르는 사이라고 했던 대목을 지적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일단 여야 네. 대표 고발 전에 원희룡 전 장관까지 일단은 명룡대전 앞두고 선제 공격에 나선 모양새인데 네. 두 사람 주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부각이 될 걸로 예상이 했을 거예요. 원희룡 장관은. 그래서 아마 팩트와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어떤 모든 그런 이 자료들 이런 것들로 아마 승부를 걸 겁니다. 저는 어저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야 이재명 대표답다. 즉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야당 대표, 공당의 대표보다는 예전에 그 성남 변호사 시절부터 성남시장 시절까지 마이너리티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그 승부를 걸어가면서 완전히 게릴라처럼 싸워왔던 그 모습으로 확 바뀐 것 같다라는 우리가 생각이 보았던. 들어요. 네. 어저께만 해도 11번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요. 그리고 또 여당 의원들 한 수명을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정우택, 권성동, 김영주, 원희룡 집중 난타인데 저는 이렇게 대변인한테 맡겨야 될 것도 있고 저격수들한테 맡겨야 될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리스크가 너무 심해졌어요.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 벌써 정우택 의원과 관련돼서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드러나자 두 번이나 대표가 정중하게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거는 정우택 의원께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자 이 국민의힘에서 그건 의원 개인에 대한 문제이고 당에 대한 사과도 필요하다 하니까 또 당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발빠르게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실관계도 확실치 아니하고 그저 모든 그런 이 여당의 의원들을 자기가 개인기로 다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중 난사를 하다 보면 계속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할 분담도 필요하고 지금은 저격수로서의 총을 드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딱 헤드쿼터에서 전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전략 사령관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아마 민주당에서는 바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정봉 장님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원래 좀 예고됐던 사안이다라고 이종훈 실장은 말씀하셨는데. 글쎄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가 일일이 개별 의원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저도 그런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발언의 문제가 이제 통상적으로 정치권에서 표현할 때 저렇게 하죠. 둥지뭉실하게 엎어서 장관 책임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노선 변경을 한 것을 알고도 고치지 않고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고 김건희 윤석열 정부원에게 잘 보이려 했다. 이러면 또 무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논쟁이 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원희룡 장관 보면 참 씁쓸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대장동 서류를 고속도로에 보면 배수로 해서 주었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또 이번에도 이런 사소한 문구를 가지고 또 이 고소 고발을 하잖아요. 이거 보면서 한동훈 위원장 닮아가기 아닌가. 지지율이 한동훈 위원장보다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똑같이 이 검찰 독재 정권에 한동훈 위원장이 한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바타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런 식으로 정치 20년, 30년을 한 분도 흘러가야 되느냐. 네. 참 시대가 속상합니다. 자, 인천 계양을에 일단 서로의 정치적 운명이 좀 엇갈렸기 때문에 좀 세게 소리 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신정현 의원님 일단 네. 원전 장관요 여기에 더해서 현수막으로도 이전 대표를 좀 공격을 했다, 예. 공세를 폈다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
아마 원희룡 전 장관 이제 후보라고 불러야 되겠죠. 네. 아마 이번 선거에서는 질 수 없는 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희룡 장관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야당, 특히 야당의 대선 후보급인 이재명 대표와 본인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만 보여줘도 선거 결과가 패배로 귀결될지라도 본인은 여당에서 가장 잘 싸우는 후보자로 등극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원희룡 장관은 승리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표를 깎아내리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포문을 세게 여느냐. 그래서 지금의 보수 진영과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오느냐. 아마 요거에만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원희룡 장관의 선거 전략을 보시면 꽤나 우스꽝스러운 내용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원희룡 장관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목표도 사람들에게 내가 이재명과 가장 잘 싸우는 여당의 핵심 후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좀 원전 장관이요, 원희룡 후보가 재미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저희가 한번 듣고서 얘기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ve got a tragic tale for you. 외모, 재력, 지능. 이 중에 본인의 매력은? 지능? 이유는? 학력고사 전국 수석, 서울대 들어갈 때 전체 수석했고, 사법시험 전체 수석했고, 거기까지입니다. 너무 똑똑하시니까. 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완전히 그냥 맹탕인 그런 구석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이성을 꼬시는 거 잘 못하고요. 조국같이 잘생긴 사람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조국 분이시나 아니면 나경원님 외모는 몇 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99점 정도 줘야 되겠죠. 저도 거울을 보면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사실이죠. 정치인들 중에 미모 원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차은우보다 잘생겼다고 별풍선을 받은 그분. 누군데요?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네, 좀 유쾌한 모습이었는데 박정부 원장님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좀 대중 그리고 특히나 뭐 2030 세대한테 좀 다가서려는 좀 노력 아닌가 이런 모습으로도 보이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찡그리고 국민의힘 중진 정치인들의 한동훈화 현상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롱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걸고 원희룡 장관까지 이렇게 가면 참 이게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아까 이제 우리 신정현 의원께서 잘 싸운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여당이 왜 싸웁니까? 야당이 잘 싸우면요. 여당과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바뀝니다. 여당이 잘 싸우면요. 국정 운영을 팽개치는 거예요. 여당은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국정 목표와 정책 비전을 가지고 국민을 책임지겠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국정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전부 다 싸우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의사 관련되는 사태에 정치권에서 아무도 메시지 안 내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제대로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겁니까? 조롱하면서 싸우는 거에 지금 정신 팔려가지고 국정 운영을 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저는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네. 예. 이재명 대표도 좀 톤은 좀 분위기는 다르지만 SNS에 어떤 시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올리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달 안 됐을 것 같은데? 한 달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건데. 아, 진짜 시골기다. 나가리! 네, 이재명 대표가 본인 SNS에 올린 계정 저희가 한번 영상 가져와 봤는데 이용 실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원장관 이재명 대표. 저 윷놀이 하시는데 저희 쪽으로는 저건 반칙인데 4개를 한꺼번에 동시에 던져야 되는데 2개를 던지고 나중에 2개를 던지는 저건 편법입니다. 네. 전 잠깐 좀 농담을 해봤고요. 일단 뭐 선거가 시작이 되면 후보들 간의 논쟁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서로 공박하는 그런 쟁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한쪽은 공격을 하는데 한쪽은 국정 운영만 이야기한다. 그것도 좀 딱히 어울리는 것 같지 않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만든 짤도 굉장히 많아요. 뭐 경선 과정에서도 과잠이라고 하죠. 캠퍼스 잠바를 입고 랩
래퍼의 흉내를 내면서 랩도 하는 어떤 장면들도 있고 그것을 사실 너무 진지하게 서로 싸우는 장면만 있다 보니까 좀 희화하는 어떤 장면들도 국민들에게는 한 번의 어떤 쉼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떠한 주제도 모두 다 한동훈이 잘못됐다라고 결론을 맺는 것도 저는 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과자 먹었네요. 영화 얘기 하나만 하면 이겁니다. 영화에 대부라는 영화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을 미워하지 마라. 판단을 흐리게 한다. 즉 단순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잘한 점은 이래서 잘하고 못하는 점은 이래서 못한다라는 분석적인 어떤 태도를 가질 때 적장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대응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 당내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천 막바지 다다라서 공천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장가 기자, 울산의 삼선 중진입니다. 이채익 의원이 탈당 선언을 했는데 국민의힘 컷오프된 현역 의원 중에 첫 탈당 사례로 좀 기록이 됐어요. 이채익 의원이 울산 남가비 지역구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역을 국민공천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사실 현역이 있는데 국민 추천을 받겠다는 건 사실상 컷오프를 의미를 하죠. 네. 이에 이채익 의원은 국민의힘이 저를 버렸다. 잠시 떠나더라도 승리해서 복귀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소속 출마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당선된 다음에 다시 복당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라면 저는 절대 그런 거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외에 서울 강남병입니다. 현역인 유경준 의원도 컷오프가 됐는데 지역 여론조사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굉장히 커졌죠. 관련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수치 공개를 해주니까 고맙네요. 아주 우수한 지역에 경력이 있는 후보들이 왔으니까 경선을 하면은 딱 좋은데 왜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강남 지역은 4년마다 새로운 인물이 와서 헌인물로 돼가지고 밖에 나가는 건지 아니면 저를 헌인물로 취급을 한 건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서초하고 강남은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는 그런 지역구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남 가불에는 태영호 의원이라든가 박진 의원, 그다음에 이원모 비서관 이런 분들 다 재배치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경준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정경력 조사에서 49%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기승인계여서 뭐 그렇게 불이익을 받았던 그건 아니고 전체 구상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네, 쭉 들으셨는데 국민의힘에서 현역 물갈이가 이제 공천 막바지에 되면서 시스템 공천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인데 박지영 부원장님, 그런데 일단 친윤계 의원들은 다들 공천 받았다. 지금 친윤 이거 특혜 아니냐 이런 말이 막판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 특검 제의가 끝났잖아요. 이제 뭐 막 잘라보는 거죠. 이른바 쌍특검. 부담 없으니까. 네. 탈당을 하든 말든 아무 부담 없잖아요. 그럼 뭐 그런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을 해보고요. 저는 이 부분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양당이 컷오프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줘야 돼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하위 점수 준 거는 설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뭐 언론에서 말도 안 되는 비판을 하지만은 점수를 촘촘하게 나눠서 1000점 만점을 해가지고 몇 점이 됐기 때문에 하위 10%에 들어갔다. 설명이 됐단 말이에요. 후보들한테 됐나요? 아니 설명이 다 그 룰이 있으니까 예. 아주 세밀한 규칙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컷오프 된 거는 설명이 안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위 10%에 들어갔다. 점수가 나쁘니까 하위 10% 들어갔다.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컷오프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이 뭔지 설명이 안 됐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사람이 강남에 있는 사람들 바꿔야 된다. 뭐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바꾸는 기준이 3선이면 바꿉니까? 아니면은 교체 지수가 50%가 넘으면 바꿉니까? 라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 공천이 아니다, 친윤 공천이다 라는 불만이 나오는 거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이 물론 낙하산 특혜로 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실력 없지만은 날로 먹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국회의원 되고 나시면은 유럽식의 당원들의 수기에 의한 완벽한 공천이든가 아니면 미국식의 국민들의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라든가 이런 것을 좀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선거 때마다 이 당에서 일어나는 있지 않습니까? 사천 논란 이런 것 좀 없애는 좀 접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날로 먹었다는 것보다 좀 실력이 좀 없었다는 걸 살짝 순환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종훈 실장님, 일단 이렇게 비판이 좀 거세지니까 국민의힘 공관위가 관련 심사 자료까지 공개를 하면서 좀 반박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 같아요. 이례적이면서 어저께 하루 종일 그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혹은 공관위가 정말 순발력 있게 바로바로 대응을 하더군요. 이 당이 원래 이런 당이 아니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시절 황교안 대표 시절이나 또 홍준표 대표 시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한 일주일 동안 그냥 끌어안고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굉장히 화를 키웠던 상황들이 있거든요. 유영준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여론조사가요, 제가 2배나 더 높은데 제가 왜 잘렸습니까? 했더니 바로 여론조사를 공개를 한 거예요. 49대 2위 후보가 41위였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유경준 의원이 상당 부분 받아들이면서 고맙다, 공관위에 이렇게 표현까지 했거든요. 저는 지금 아까 대변인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공개적이어야 된다. 점수 이렇게 국민의힘처럼 자료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공개하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정희 위원님 마지막 한번 여쭤볼게요. 민주당 굉장히 공천 국면에서 사천, 이재명 사천 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국민의힘이 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거꾸로 이게 사천이다, 민주당에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동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습습니다. 얼마 전까지 박용진 의원 본인의 어떤 하위 10%에 대한 채점표 이런 거 얘기했는데 기준만 설명했지 그 10%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어요. 이명백 위원장도 나도 잘 몰랐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의 밀실공천이라는 게 국민 다수의 아마 입장이었을 거고요. 같은 입장으로 국민의힘을 돌아가 보면요. 지금까지는 조용한 공천이 있었지만 사실 김건희 여사 지켜내기 위해서 사실상 국회의원들 현역들 지금 단돌이 친 거, 죄송합니다. 가두리에 다 모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진짜 한동훈 장관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지적한다면 이런 신범철, 임종득, 최상병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국기문란의 당사자들 어떻게 단수 공천을 줄 수 있었는가? 이것에 대한 국민의 비판들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가장 불리할 때에는 책임이 없다, 입 다물고 있는 이러한 태도, 이게 양당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 의견까지 한번 같이 주셨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이 3주차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환자들 외에도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간호사들을 비롯한 병원 직원들입니다. 특히 간호사들 중엔 원치 않는 무급 휴가를 써야 하는 등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의사와 환자가 급격히 줄면서 병원 측의 적자를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휴가를 쓰지 않으면 자신의 업무가 아닌 타부서의 업무까지 떠맡도록 강요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전했는데요. 심지어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사망 선고를 간호사가 지시받는 사례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숙련도나 자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업무 지시가 계속되고 간호사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는데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피해를 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간호사들까지 터안아야 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최근 신설된 고속도로 한 휴게소의 화장실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24일 한 시민은 아들과 함께 이 휴게소 화장실에 들르곤 경악했다는데요. 화장실 칸 밖에서 기다리던 아들이 천장에 아빠의 모습이 보인다고 말해 올려다보니 실제로 용변 칸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 천장 유리에 고스란히 비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를 발견한 시민은 성적 수치심까지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휴게소 화장실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유리 천장을 설치했는데 낮에는 천장 유리에 햇빛이 통과해 화장실 내부를 볼 수 없지만 밤이 되면 불이 켜진 화장실 내부가 유리에 비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라고요. 이 유리는 여자 화장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국에 이런 비침 현상이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상황실은 더 있는 상황, 기관들도 빠르게 문제를 파악하고 조처해야 할 듯하네요. 지금까지 라이브 픽 전해드렸습니다.